12년이었습니다. 법적 보호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순한 아줌마로 불리며 이 집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12년이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두른 그 여자는 할머니 앞에서 달콤하게 웃으며 재산을 조금씩 자기 앞으로 긁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하기만 한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 또 참으며 쌓아온 증거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던 날, 12년의 억울함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벌써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재 씨와 혼인신고도 없이 살림을 합쳤으니 세상 눈으로 보자면 그냥 같이 사는 여자에 불과했지요.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할머니 약을 챙기고 논밭을 돌보고 집 안팎의 굳은 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손이 터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노만기가 올라 저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순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렇게 살면 뭐가 남냐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며느리도 아닌 게 저 고생을 왜 사서 하냐고 수군댔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진 씨가 처음 이 집 마당에 들어선 건 추석 명절 무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혁 씨의 아내로 도시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문이 열리고 명품 코트에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세진 씨가 내렸는데 발이 흙마당에 닿자마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구두 끝에 흙이 묻은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뒷산 과일 세트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 문 사이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진 씨의 손을 잡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제일 이쁘다며 눈을 가늘게 뜨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는 제가 혼자 했습니다. 세진 씨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부엌을 정리하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세진 씨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듣기엔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언니는 착해서 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순해서 이용하기 딱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진 씨는 할머니 앞에서도 교묘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할머니 걱정을 하는 척하며 음식이 입에 맞는지 언니가 요즘 좀 무심한 것 같더라는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노만기가 있으신 할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어떤 날은 제가 차려드린 밥상을 앞에 두고 저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밭, 두 떼기가 세진 씨 앞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흐릿한 날을 골라 서류를 들고 와 손을 잡아 도장을 찍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웃 어르신께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땅을 일구고 이 집을 지키고 할머니 곁에서 밥을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버텨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잠깐 얼굴이나 비추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할머니는 노만기가 있으셨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는 반드시 저를 찾으셨습니다. 세진 씨도 아니고 재혁 씨도 아니고 꼭 저를 찾으셨습니다. 어느 새벽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저를 바보로 봐도 할머니만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의 정신이 맑은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뜻을 담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세진 씨가 갑자기 혼자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일 낮에 남편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얼굴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화장은 짙게 했지만 눈밑이 푸석했고 입술을 자꾸만 깨물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세진 씨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불러내더니 주변을 살피며 남편 재혁 씨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낯선 여자의 메모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고 날카롭던 세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진 씨는 저에게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한 언니라면 비밀을 지킬 것이고 어차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 손에 쥐어주기 좋다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깊이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의 이중생활에 대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진 씨가 의심하기 훨씬 전부터 저는 재혁 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전화를 받으러 자꾸 마당 구석으로 나갔고 화장실에 들어가 오랜 시간 문을 잠갔습니다. 세진 씨에게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여겨봐 왔습니다. 농사꾼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들판에서 날씨 변화를 읽듯 사람의 기색을 읽는 것도 저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재혁 씨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내연녀가 생긴 것도 알았습니다. 세진 씨가 그 사실을 눈치채기 한참 전부터 저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두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날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증거라는 건 때를 만나야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그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진 씨 스스로가 그 때를 열어주었습니다. 재혁 씨의 뒤를 밟는 척하며 저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가 할머니의 인감 도장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그 흔적을 꼼꼼히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밭 두 떼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고, 할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는 차용증에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세진 씨는 할머니의 노만기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날을 골라 서류를 들이밀었고, 나중에 할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의 사본을 하나하나 확보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보여달라고 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세진 씨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언니로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세진 씨가 쌓아온 모든 죄목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맑아지는 날이면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진 씨가 오지 않는 날, 재혁 씨가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날, 그런 날 할머니 곁에 있는 건 언제나 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재산 관리를 믿고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아두었던 절차에 따라 공증을 받았고, 할머니의 뜻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할머니가 온전한 정신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세진 씨에 대한 할머니의 진짜 생각도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지, 누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는지를요.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더욱 조용히,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진 씨에게 처음 결과물을 건넨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재혁 씨가 내연녀를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세진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저를 이간질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고, 땅 서류에 몰래 도장을 찍게 하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세진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지는지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재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집으로 당장 오라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진 씨가 폭주하도록 두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분노할 때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재혁 씨가 이 집에 도착한 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세진 씨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냈고, 재혁 씨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울고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란에 놀라 방 안에서 덜덜 떨고 계셨고,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두 사람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세진 씨는 재혁 씨를 향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지를 외쳤습니다. 재혁 씨는 자신의 도박 빚이 세진 씨가 준 돈으로 메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방 안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 안이 무너지는 소리였지만 저에게는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세진 씨가 할머니의 인감을 이용해 처리한 부동산 서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내역,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녹음하신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세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혁 씨는 서류를 보더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재산관리 위임장도 꺼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법적 서류였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직접 서명하신 것이었고 그 자리에는 공증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진 씨가 도장을 찍게 한 서류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세진 씨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사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혁 씨의 내연녀가 세진 씨 몰래 재혁 씨에게 거액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돈의 출처가 세진 씨가 할머니 재산에서 빼돌린 돈과 맞닿아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재혁 씨는 사업도 실상은 부실했고 도박 빚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세진 씨가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남편과 재산이 사실은 처음부터 모래 위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세진 씨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한동안 이 집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던 명품 코트 차림이 그날따라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측은하다는 마음이 들려 했지만 할머니 앞에서 저를 이간질하던 날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결말은 세진 씨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결말이 제대로 맺어지도록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세진 씨는 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혁 씨와는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고 불법으로 넘어갔던 부동산은 법적 절차를 통해 되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진 씨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시로 돌아갔지만 사업도 정리된 상태였고 남편도 재산도 믿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한참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것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부엌 귀퉁이에서 눈물을 삼키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믿으며 묵묵히 살아왔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할머니 약을 챙기고 마당을 쓸고 논밭을 돌봅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손이 투박한 것도, 화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작업복 차림인 것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이 집 안에서 저희 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저를 찾으십니다. 맑은 날이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흐릿한 날에도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심하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한 명품도 도시의 세련된 삶도 저에게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땅에서 제가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일이 많지 않지만 가끔 제 얼굴을 마주할 때 저는 엷게 웃습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으니까요.